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첫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험 보셨을 텐데 아마 조금 많이 조금 당황을 하셨거나 그리고 잘 준비하신 분들은 또 이제 막힘없이 쓰신 분이 있을 텐데 대부분이 되게 아마 잘 못 쓰실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실전 모의고사는 내가 뭐 어떤 게 부족한지를 찾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하루 전날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도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다양한 이제 전체를 좀 봐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공부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도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내가 틀려도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뭐 찾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딱 기회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한 번의 기회일 때 하루 전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는 10월 5일 날 시험이면 10월 4일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매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정진석 행정사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2월 6일 날 이제 이 공간에서 이렇게 합격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수석자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2층, 3층에 계신 분도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자신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오늘 진행 순서는 일단 5회차로 진행되는 실전 모의고사 어떻게 할 건지 강의 계약 설명하고, 그다음에 결과,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검증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모든 지표는 아니지만 여기에 실전 모의고사의 점수표가 일반 전체 시험을 보시는 분보다는 약간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등수 안에 들어오시면 합격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좀 점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실전 모의고사 때 계속 5회차, 작년에 6회를 진행했었거든요. 6회 동안 40점 계속 밑으로 나오신 분도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전 모의고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하루 전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유형을 이제 체크를 해드릴 건데, 주로 이제 사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에 대한, 그리고 답안 작성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목표, 이렇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은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5회차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심판법은 사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약술입니다. 약술로 되어 있는데, 그 행정사법은 지금 아마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공부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재작년에도 공부하셨던 분들이 행정사법이 더 공부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적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과 심판법은 그럴듯하게 적으면 다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암기하기가 더 훨씬 편하고, 타 과목처럼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애우는 것보다 실무법은 애우는 과목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이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 방식은 저희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그리고 또 수업을 2시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혹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일요일 날 그냥 뭐 그렇게 이제 아마 1회차, 2회차, 3회차 되면 아마 점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일단 오시는, 아니면 이 오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저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재는 일단 주 교재 저희가 하던 것처럼 이 교재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북을 만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심판 사례집을 하려 했더니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핸드북을 또 구입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좀 부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만약 없는 분들은 그냥 기본서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심판 사례를 답안 작성할 때 이걸 참고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 때는 이 2개 교재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이제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채점 결과는 제가 있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아마 월요일은 좀 빠듯할 것 같고, 일단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보통 한 10시, 11시쯤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채점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이 3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 1시간 정도 혹시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2층 사무실로 누구든지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4시부터 제가 채점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은 웬만하면 늦어도 그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강의 진행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1시, 1시 반에 이제 답안 하루 전날 했던 거 이제 총평 그 다음에 풀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행정사법을 2회 정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비송사건, 나머지 저희가 총 5회인데 과목을 쪼개서 이렇게 갈 겁니다. 어차피 기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행정사법과 뭐 오늘은 행정사법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심판법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비송사건은 이제 3회차부터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개별 상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3시 10분부터 한 4시 이 정도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2층에 3층에서도 계신 분도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문의 주시면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채점은 일단 4시 10분부터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채점 방법은 만점을 70점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채점을 하신 분들은 좀 불리하긴 해요. 일단 꼼꼼하게 하긴 합니다. 먼저 채점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아니면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좋은 답안지인데 나중에 채점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점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70점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풍부하게 쓰신 분도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뭐 0.1점, 뭐 0.2점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81.66 받으신 분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냥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연습을 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히 이제 만점을 70점으로 했을 때 이분도 그렇게 적으셨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81.66을 받으셨으니까 실무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가 안내한 방법으로 하시고 제가 한 채점 방식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채점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점 배점이다 보니까 그러면 70점 기준으로 하면 14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지난 사례 모의사 때 했었던 것처럼 60점 이상은 그린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 40점 이하는 뭐 레드 비슷하게 이제 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점 이하이더라도 너무 좌절은 하지 마시고 확률입니다. 확률. 다만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 올해 올해 시험을 준비하신 분에게 자기가 좋은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시니까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평균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채점을 해드릴 거니까요. 뭐 문장이 약간 어색하더라도 점수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는 점수를 좀 짜게 드리긴 해요. 좀 박하게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4회차, 5회차까지는 좀 점수를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그 점수 거의 올라가요. 실제.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그 6회차 때, 그러니까 5회차 마지막 끝날 때 그 점수가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부러 더 짜게 주긴 합니다. 만약에 뭐 문장이 약간 좀 더 어색한 것들은 점수를 더 덜 주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걸 좀 양해만 좀 해주시고 점수가 왜 이렇게 사례 모의사 때보다 더 안 나왔지라고 하는 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점 결과 확인은 뭐 작년 기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60점 이상이 좀 더 적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 회차 때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많았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좀 거의 작년에 한 40% 가까이 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뭐 채점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미 알고 있듯이 심판은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행정심판법이 약술로 나올 수 있냐고. 거꾸로 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요. 모든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면 여러분이 법을 먼저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 해석도 하지만 일부는 암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의뢰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법명도 몰라. 그러면 의뢰인이 여러분을 믿고 수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빠르게 어떤 조문을 어떻게
만약에 어떤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어제 물었던 학원 그 학원법이라고 하는데 학원 설립 뭐 정확한 명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됐을 때 신뢰감이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줄여서 보통 학원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내는 문제들이 실제 제가 행정사로서 제가 했던 업무들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해지려고 하고 그러면 학원으로 학원 설립을 신청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기지는 않지만 어느 이제 법인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은 그럼에도 우리한테 맡겨요. 차라리 신뢰가 있는 행정사에 맡긴다는 거죠. 그러려면 첫 번째가 법명을 알고 어떤 법을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술인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고 만약에 반려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적용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들. 여러분이 행정사법을 그렇잖아요. 행정사법을 여기서 무슨 적용을 하겠어요. 이건 암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법은 암기에 맞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딱 약술만 나오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법에 따라서 접수도 하고 그다음 적용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사례 문제가 더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패턴은 항상 문제 제기하고 논점이 무언지를 먼저 찾는 거죠. 가끔은 그러니까 지난 사례보고서 때 이제 더러 몇 분들이 이걸 빼고 이것만 적더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아예 패턴을 잘못 잡는 거죠. 의뢰인이 왔을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일단 돈부터 주세요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뭔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는 어떤 걸 내가 하겠다라는 걸 운을 띄우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도 점수가 무조건 있고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논점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적용을 하나씩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이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행정사 업무는 똑같은 말을 지금도 학원이라고 하면 학원은 학원은 설립 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설립 신고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해당하는 문구를 그대로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원 설립이 아니라 학원 설립 허가 신청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허가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그대로 결론을 내가 그냥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그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게 조금 연세가 좀 올라가시는 분들일수록 다양한 지식을 좀 포함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식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히 사정재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얘기 하는 거죠. 담백하게 쓰시면 됩니다. 결론이 만약 인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면 인용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지 그 사이에 부수적인 말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실무법을 통해서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어디다 여기다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주저리 해야 되는 부분과 마지막에 담백하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실무법으로 여러분이 그래도 저희 과목이 그래도 실무법이잖아요. 실무에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패턴, 그래서 사례 문제는 문제제기, 논점, 그다음 사안 해결 이런 패턴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제기 꼭 넣는다는 걸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는 해당하는 페이지 제가 20점 몇 점으로 다 해드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약간씩 목차를 바꿔도 되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그 짧은 순간에 벌써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럴 바에 그냥 해당하는 페이지를 전체 네, 기침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네. 드립다 그냥 똑같이 적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안전하게 합격하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세부적인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번 사례보고사 때 마지막에 적으셨던 분인데요. 똑같습니다. 문제제기. 이때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고 있잖아요. 20점은 논점 2개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걸로, 30점은 3개, 10점은 1개라고 했을 때, 지난 아마 사례보고사 때 마지막 회차 때 30점 배점이니까 논점을 이렇게 3가지 적으셨으면, 우리가 약속을 한 거는 이 문제 제기에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본 사안은 대상 적격, 청구이익,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담백해요. 그잖아요.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하면 너무 담백하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앞에 저희가 약속된 걸 문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내가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큰 패턴은 논점이 내가 3가지를 30점으로 되어 있으면 3가지. 그러면 3가지의 논점은 어떤 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사안 해결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사례 모의사 때 했었던 것처럼 이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심판 사례 문제는 논점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냥 논점이 무언지를 그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설사 답안지 양이 암기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논점만 잘 잡으시면 20점 100점 중에 거의 10점을 줍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은 아예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거나, 해마다 한 몇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아예 자기가 논점이 2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안 적었대요. 점수 어떻게 나오나요? 뭐 어떻게 나와요? 빵점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안 적었잖아요. 그럼 백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논점이 있는지 없는지 논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판 사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행정사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은 그냥 그대로 적었냐 안 적었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은 우리끼리 약속한 양이 있잖아요. 20점은 이제 30줄 정도 쓰시면 되고, 30점은 45줄 곱하기 이렇게 1.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씩 이렇게. 그러면 맞죠? 네, 30줄. 그 다음에 45줄, 네, 15줄 정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점은 보통 여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30점은 다음 페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송사건 절차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부터 아마 느낄 겁니다.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큰 목차 위주로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목차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회독수도 빠르고 암기 부담도 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내가 이 양을 전체로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지금 암기가 되어 있으시면 그잖아요. 이제 뭐 내일 시험 보면 되잖아요. 내일 시험 볼 정도로. 근데 대부분이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 전, 그러니까 10월 4일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목차만이라도 쭈르륵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안 작성 방법은 이제 사례보고사 때 했었던 것처럼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모지 안 적어도 돼요. 문제 번호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8회차, 9회차, 10회차 다 합격하신 분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부터 문제 번호만 하시고 무조건 왼쪽부터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하는지는 시간 안에 우리가 20점을 보통 8분 안에 적어야 되는데 8분을 계속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패턴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왼쪽부터 적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목차는 빼고 나머지 다 붙이셔야, 이게 띄어쓰기를 많이 하시면 시간 계산이 잘 안 되거나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배점들은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례보고사 때 마지막에 작성을 하신 아이디가 윤으로 되어 있는 분이고, 실제 저희 실무법에서 81.66 똑같이 여러분이 이제 같이 시험을 보셨던, 근데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신 분이죠. 그래서 패턴이 자신 있는 문제부터, 이분은 심판법을 더 자신 있어 하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심판법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마 30점 배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만 띄우고 나머지 다 붙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낸 다음에 너무 남잖아요. 남아도 상관없다니까요. 다음 장 넘기면 되는 거죠. 다음 장 넘겨서 그다음에 이 10점짜리 배점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남았잖아요. 그냥 넘기면 돼. 넘기면 된다고요. 그리고 넘기고 그다음에 행정사법 이렇게 하시면 20점은 보통 여기서 끝내면 되죠. 그리고 자, 비송사건 이렇게. 비송사건은 채우면 채울수록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개념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 과목이라서 다만 먼저 적어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이제 적으신 다음에 그리고 대목차 빼고 이제 다 붙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점자에게 빡빡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빡빡하게. 제가 채점을 저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3등급으로 나눠요. 빈약한 것. 좀 썼네. 정말 잘 쓴 것. 왜냐하면 점수에 주관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점수 하다 보면 그러니까 패턴이 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빈약하게 쓰신 분은 10점을 주든 15점을 주든 어차피 꽈락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교수라고 한다면 조교한테 일단 양을 먼저 좀 구분을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 이렇게 구분을.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첫인상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빡빡하게 여기서부터 계속하고 그리고 왼쪽부터 쓰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준비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8분씩 한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남은 다음에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이렇게 결어를 그러니까 차라리 채우는 시간을 비송사건 절차법이 한쪽에 남아있으면 이렇게 공간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쓰면 쓸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했더니 이분이 그래서 신문법으로 81.66 똑같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 패턴대로 그냥 하시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 아마. 사무관리랑 비송사건, 행정사 실무법이랑 같이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이 남아요. 왜냐하면 1교시 때는 되게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교시는 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좀 채우시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면 심판 사례를 더 쓰던지 거기에 보론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법은 뭐 쓸 게 별로 없어요. 뭐 쓰시면 되게 더 이상해지지 않아요. 행정사법은 어차피 그것만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굳이 뭐 더 쓸 게 없는 거죠. 근데 비송사건 절차법은 채우면 채울수록 점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전 모의사의 목표는 이제 65점이라고 제가 좀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장에서 그다음에 실영상 2층에서 3층에서 보시는 분 해가지고 현재 2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100명 합격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확률상 뭐 그래도 이제 한 여기에 50%는 다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온라인은 제가 이제 어떻게 케어를 못하니까 한 100명 정도. 그래서 일단 200명 정도에서 법학원에서 한번 목표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합격을 뭐 하는데 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상담해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든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이 좀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2회 행정사 합격의 항해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하셨던 답안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답안풀이 먼저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혹 실전 모의사 처음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먼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동안 사례 모의사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유형과 청구인 값을 먼저 찾고요. 그다음 피청구인,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요거 이제 어제 풀었던 거 있잖아요.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광펜으로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형광펜을 이제 이게 감독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연습할 때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광펜을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볼펜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자 먼저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류는 먼저 이제 여기에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해보면 먼저 이렇게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라고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는 취소심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으셨으면 빨간색으로 그리고 나서 청구인을 찾습니다. 청구인은 문제에 보통 힌트가 있습니다. 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갑 이렇게 하시면 쭉 찾으시면 빨간색이 별로 안 보이네요. 제가 빨간색에 다 표시했는데 이렇게 해서 갑 이렇게 갑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파란색으로 피청구인을 찾습니다. 피청구인도 찾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A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청픽이라고 해서 노란색이 형광색으로, 그 다음에 대상적격. 그래서 대상적격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부처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부처분을 우리끼리 이제 사례보의사 때, 그 다음 기본 심화 때 했던 것처럼 신청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상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류를 먼저 찾고 심판에 따른 대상적격이 정해지는 거죠. 취소 심판의 대상적격은 처분인데 처분 안에 거부처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부처분이 눈에 딱 보여서, 그런데 거부처분은 신청을 무조건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로 대상적격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은 이렇게 학원법 나와 있고, 대청 P는 A 이미 찾았고요. 기는 숫자로 된 것들 다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분석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A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최근 라틴 댄스 스포츠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여 학원을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 며칠 후 갑은 2023년 5월 27일 관할 행정청 A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중 4층에서 명칭 D 댄스 스포츠 학원의 종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과정은 댄스 스포츠 라틴으로 학원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행정청 A는 2023년 6월 10일 갑에 대하여 댄스 스포츠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 직업 교육학원으로 설립 운영 등록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거부 처분서는 다음날 갑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면 날짜는 6월 11일이 되겠네요. 2023년 6월 11일. 다음날 받았으니까. 이에 불복하고자 갑은 2023년 7월 10일. 이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날짜는 적법한 거죠. 이 사건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 적격은 적법한가? 그러면 문제를 그대로 답을 적으면 되는 거죠.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청구인 적격은 적법하다? 아니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 두 번째 보시면 만약 위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 이후에도 힌트가 인용 재결이 나오네요. 그러면 논점이 재결의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 관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좀 어렵게 되면 취소 재결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도 똑같은 표현인 거죠. 인용 재결은 그러니까 심판에 따라서 종류가 또 나눠질 수가 있으니까 어렵게 내면 취소 재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는 재결 이후에도 이렇게 하더라도 인용 재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행정청 A는 여기에 A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청 A는 처분 시 존재한 전혀 다른 사유를 들어 갑에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라고 했을 때 행정청을 기준으로 하는 논점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 아니면 재결의 기속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용 재결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재결의 기속력 문제라는 걸 논점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고 바로 내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적격 1번은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은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적법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논점만 찾으면 되는 거죠. 논점은 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이미 제시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시된 건 아니지만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라고 하시면 거짓말 안 하고 20점 중에 10점은 거의 먹고 들어갑니다. 이게 10회 때 재결의 기속력의 문제인지를 몰라서 그때 70%가 꽈락 났거든요. 그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논점을 찾기만 하면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는 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라는 걸 많이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을 걸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잘 못 찾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심판 사례 문제를 좀 보셔가지고 그 찾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찾았다는 전제에서 강의는 진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찾는지를 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구분만 해드릴 겁니다.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정도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제가 무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문제도 그러니까 문제에 맞게 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가끔 제가 채점하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분명히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 적법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사례 모의사 때도 보면 이렇게 하신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적법하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이건 사실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왜냐하면 청구기관이 어떤지를 아직 판단도 안 됐고 다른 요건들이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문제는 또 그게 아니었고 그러면 점수 배점이 안 들어가겠죠. 그게 맞긴 합니다. 실제 저는 여러 패턴으로 알려드리는데 시험장에서는 더 꼬아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대상 적격과 갑자기 뜬금없이 집행정지는 적법한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논점이 두 개네? 그러면 따로따로 목차를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10점짜리를 나눠서 10점짜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가 논점이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저는 이미 이제 힌트 20점은 논점 두 개라 했잖아요.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논점 두 개. 그러면 논점 두 개일 때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그 연습을 여러분이 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뒤에 거는 재결의 기속력은 그런 방식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이제 점수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사정재결하고 재결의 기속력만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점 100점일 때 우리가 그럼 논점 두 개 이렇게 하기는 안 되고 재결의 기속력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힌트는 요거죠. 요거 인용 재결 그 다음에 행정청 A 이 두 가지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거죠. 인용 재결 이후에 행정청이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즉 행정청이 어떤 의무가 생겼는데 안 한다라고 하면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청한테 뭘 하라라고 의무를 준 거니까 그러면 그걸 피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서. 그래서 피해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하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놔야 시간도 줄이고 빨리빨리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청 A가 갑에게 신청을 발리했잖아요.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원래는 거부 처분조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거를 그러면 거부로 볼 거냐라는 게 판례에서는 그래서 거부로 보자. 차라리 거부 처분으로 보자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처분까지 그냥 보낸 걸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판단 방법은 그러니까 신청 반려한 걸 이제 그에 대한 표현으로 처분서까지 보냈을 때는 원래는 이거를 우리가 처분의 정의대로 행구법공 해가지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했어요. 공권력 행사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처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출제자한테 보내는 방법으로는 그냥 거부만으로도 처분이 되는 공법신이라는 방식도 그래서 공권력 행사, 그다음에 법률 관계의 변동, 그리고 신청권 있다라는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내가 처분도 알고 그다음 거부 처분도 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안지에도 처분, 정의, 그다음에 거부 처분, 정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면 출제자가 이것도 안 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부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거부 처분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방식, 즉 거부 행위로 판단하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뭘로 했냐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취소 심판에 대한 대상 적격은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도 포함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답안지에 좀 적으시면 훨씬 더 좀 인상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그냥 어떤 건지 하나 더 적으면 되잖아요.
신청 반려. 근데 제가 이게 여기 해놨잖아요. 거부 처분이라고. 그러면 이 표현도 적으면 좋겠죠. 뭐 이 사건 거부 처분. 아예 정의도 해놨잖아요. 이 사건 거부 처분. 이런 식으로. 이하 이걸로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답안지 표현할 때 이하 뭐 줄이기 위해서 행정사법이라는 표현을 줄이기 위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지에 그렇게 해서 이하 거부 처분, 여기는 그냥 이하 거부 처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하 반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건 반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그렇게 하라라고 문제 제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청구인적 경우 우리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청구인적 격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청구인적 격은 어떤 침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불복을, 그래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은 처분, 부작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매번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방법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을 찾아서 법률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신청을 하려면 대부분 다 법률이 있어야 신청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이 내가 있다라는 걸 심판 청구서에 적어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구할 적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청구서에 법률을 적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청구할 적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인 적격을 찾을 때 법률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은 학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적격 찾는 방법은 처분, 거부 처분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표현 이 사건 거부 처분이고 청구인 적격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인데 학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그래서 학원법을 표시하시면 되죠. 각각의 여러분이 사안 적용할 때 너무 어렵게 하기보다 하나씩만 넣으면 돼요. 대상 적격에는 그냥 사례 하나, 그다음 청구인 적격도 하나 하시면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관할 행정처 A 이렇게 하셔도 되죠. 아니면 갑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 피청구인 적격은 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청구기간은 원래 90일, 180일인데 기산점을 보면 23년 다음날 송달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6월 11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이제 문제를 보더라도 한 번 더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2023년 6월 10일 날 처분을 하였지만 실제 송달받은 날은 다음 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 6월 11일 이날부터 90일 적용되고 이날부터 180일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서류를 받으면 그날부터 안날이 되고요. 그날부터 처분이 있은 날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같은 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날로 나오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날로 나오면 복잡해지거든요, 훨씬.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문서는 같은 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안날과 처분을 안날, 처분을 있은 날. 이런 표현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그 받은 사람이 같은 날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날, 그러니까 서류를 같은 날 받으면 둘 다 안날, 있은 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문제는 이걸 일그러뜨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날과 있은 날이 같은 날이 되고 같은 날은 문서를 받은 날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2023년 6월 11일 날부터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러면 당연히 짧은 날이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문의가 오면 특별하지 않으면 3개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렇게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실제 받은 날로 기준을 하면 당사자는 더 훨씬 더 자기에 유리하게 늦게 받았다고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행정사 합격한 날 하게 되면 처분서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전처분 통지서라도 보내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문서를 받은 걸 주세요라고 하시고 그 문서에 적혀 있어요. 날짜가 2023년 뭐 6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한 날이니까 6월 10일로 적혀 있겠네요. 그러면 6월 10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6월 10일로 90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켜지면 그 다음 늦어지는 날도 당연히 지켜지겠죠. 그래서 보통 일을 할 때 행정사들이 처분서를 달라고 하고 처분서에 적혀 있는 날은 먼저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미리 결제받은 날이 있을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도달되는 날은 이틀, 3일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그 늦어지게 된 받았을 때부터 날짜 카운트 된다라는 거죠.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제가 너무 깊게 얘기해서 헷갈리진 않죠. 네, 그것만. 그래서 결국은 네, 받은 날일 기준입니다. 혹시 여기 너무 더운데 혹시 그 2층에 영상실에서 좀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좀 해주세요. 네, 저만 덥진 않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넘겨보시면 자, 이제 답안풀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이제 앞에 설명하느라고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어제 받으셨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큰 틀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 목차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층에서는 지금 이제 안 받으신 분이 계셔서 뒤에서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2층, 3층도 아마 그 교실 뒤쪽에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일단은 진행을 좀 해드리면 그래서 답안제 패턴은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적으시고 오른쪽에 딱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대략 30줄 정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보통 22줄 정도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이렇게 답안지 패턴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논점은 아까처럼 그냥 간단하게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문제된다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서론에 더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적어도 돼요. 다만 이 패턴도 너무 귀찮다라고 안 적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대상적격, 청구인적격이 문제된다 라고 하신 다음에 그 제목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사안 해결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검토를 다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씩. 그래서 논점 이거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답안을 작성하시라고 해서 왼쪽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적은 거 있잖아요. 적은 거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똑같아요. 어떤 법조문을 보시고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문구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문구 그대로 신청서에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받아쓰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똑같이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문구 하나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 이 말이 이 표현이었구나.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지금은 그냥 애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거든 신청을 아니면 인가 허가 신청을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반려를 한번 받아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이 표현이 이거였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사안 적용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것 중에 그냥 그대로 긁어오셔서 그 중에 일부만 아까처럼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요. 단어 하나만. 그래서 청구인적격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패턴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아까 물어본 질문 그대로만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자 대상적격부터 하나씩 보시면 제가 늘 심판의 종류를 우리가 먼저 찾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를 무조건 패턴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 취소 심판. 그리고 지난 이제 사례보고사 때 만약 청구기간을 만약에 논점이 있다라고 하면 청구기간에도 취소 심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찾았는데 그 자료를 그잖아요. 안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처분을 거부 처분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면 이거 하나씩 제가 끌고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세부 내용은 아직 암기가 덜 되신 분은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 그렇잖아요. 다만 목차는 크게 목차 잡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심판은 처분, 다만 거부 처분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처분의 정의 쭉 하시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쭉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청구인 적격은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제가 이게 사례보고사 때 했는데 신기한 건 청구인 적격에도 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여기 처분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근데 이 법률상 이익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근거법에 의해 보호되는 그래서 채점하다 보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대직구는 정확하게 다 쓰시는데 요 보호되는이라는 걸 되게 보면 누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 사람에게 이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 표현이 보호되는, 그래서 이 표현이 생각보다 잘 암기가 안 되었거나 잘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호되는이라는 걸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 이거 그대로 오른쪽에서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보다 어차피 거부 처분이니까 이 표현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냥 보고 적으시면 돼요. 보고 똑같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에 법률상 이기는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죠. 그 중에서 그러면 여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 적으셔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건 공권력 행사 등 신청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만 적으면 되죠.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아까 이제 정의가 거부 처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 단어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안 적어도 돼. 그냥 내가 그 표현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고 있다라는 것만 내가 사안을 보고 적고 있다라는 인상만 하시고 왼쪽 거 그대로 복사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대상적 격은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인적 격은 다른 것보다 지금 이것만 찾으면 되죠. 이거. 처분의 근거법인 관련법이 뭐냐라고 하면, 근거법은 직접적인 법률이고요. 관련법은 간접적인 법률인 거죠. 그래서 건축 인허가 할 때는 간접적인 법률도 많겠죠. 보통 직접적인 법률은 건축법이 일 거고, 간접적인 법률은 뭐 다양하게 법률이 다양하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있겠네요. 화장실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거 정화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해줄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원법밖에 없으니까 학원법에 의해 여기는 법률상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학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이익이 있으므로. 그래서 학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게 법률이 한 번 더 이게 반복이 됐네요. 그래서 학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으므로 취소 심판의 청구인적 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둘 다 인정이 되니까 따라서 갑이 청구한 행정심판의 대상적 격은 모두 적법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출제자에게 내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인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재결의 기속력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심플하게 그냥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사례보고서 때 하면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원하는 말은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는 걸 듣고 싶은데, 이게 다양하게 이제 문장을 아직 처음 낯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표현들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청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문장을 2줄, 3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한 줄만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다만 앞에 내가 좀 다른 채점자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알 수 있게 인용 재결 이후에 문제이니까 인용 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제된다. 라는 걸 내가 알고 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뭐 심판 계속 중, 아니면 인용 재결 이후, 이 표현은 정말 출제자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알고 내가 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 재결 이후에는 논점이 재결의 기속력, 직접적인 간접관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기속력 찾았으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속력은 목차가 그냥 이대로 적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암기 그대로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목차만이라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속력의 범위, 내용, 위반. 내용은 다른 말로 보시면 요건이에요. 요건. 그리고 이거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은 주, 객, 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문제되는 건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유에 그 해당하는 사실관계에서 예측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관적 범위 똑같은 행정청이냐 아니면 뭐 관계 행정청이냐, 객관적 범위는 해당하는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냐, 아니면 시간적 범위 원래 처분했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예외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사실 여러분이 65점 받는데 되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원래 복잡하게 더 들어가면 많긴 합니다. 뭐 여기도 원래 그러긴 해요. 의무행 심판일 때는 뭐 이렇게 뭐 처분, 뭐 재결시이고 뭐 이렇게 더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적어도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객관적 범위를 다른 것보다 이렇게 기사동이라고 해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좀 적으셔야 되긴 하더라고요. 이 표현을 그래서
많이 잘 적는 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니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게 어떤 어떤 이 처분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예측되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뭐 발생이 되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현들은 판례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문장을 이상하게 쓰시면 또 아예 차라리 모르면 안 써도 돼. 어설프게 쓰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더라고요. 목차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적으신 다음에 저도 이제 6회 때 시험 볼 때 저는 아예 어설프면 아예 안 적었어요. 차라리 이것만 정확히 적고 그리고 아예 문장을 좀 지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법 제가 공부할 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형광색 아예 지웠어요. 아예 그냥 아예 안 적는 걸로 차라리 안 적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더라고요. 대신 어차피 목차는 다 적고 그러니까 하나당 한 줄씩은 다 적는 걸로는 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당 한 줄. 대신 점수를 덜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공부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차로 준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작년에 아쉽게 올해 이제 유예로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동차로 하신 분들은 버릴 건 버려야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차라리 나는 이것만 이렇게 적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에서는 반재결. 그래서 동일한 처음으로 반복할 수 없다. 그다음에 재결 취지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들 반재결. 그래서 주객시 반재결. 목차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거는 재결의 기속력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재작년에 나왔는데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안 해결에서 그대로 하나씩, 여기는 범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1, 2, 3. 답안 쓰는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러니까 각 목차에 따른 걸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풀고 있다라는 인상을 가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늘 하듯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물어본 문제 그대로 한 번 더 다시 적는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적으시면 답안이 더 빡빡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마지막에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연습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중간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너무 어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회 때도 합격하신 분 중에서 그때 이제 답이 틀린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70점 초반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만약에 합격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카페든 다른 데서도 되게 물어보세요. 답이 틀리면 점수 어떻게 되냐고.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저도 상관이 없었고, 저도 이제 민법을 답이 틀렸거든요. 근데도 70점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 과목은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 심판위원회도 서로 다수결로 하는데 여러분이 하물며 어떻게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그다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저도 이제 가끔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그런 판례가 맞았지만 지금은 운전면허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해지잖아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판례가 무조건 정확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판례를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다만 기준을 정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답안에 쓰는 패턴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요 패턴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이걸 적용하는 건 여러분이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이 현재 내가 틀렸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차이 나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답안 쓰는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은 물어본 질문에 맞게 결론만 내린다는 것만, 이 패턴만 잘 기억하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작년에 81.66도 받으셨다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 공부의 방법은 그냥 기본만 잘 갖추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빠르게 보면 벌칙 같은 경우 이제 하셨던 것을 이렇게 큰 목차,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양벌 규정. 그래서 행정사법 보시면 다른 것보다 양벌 규정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양벌 규정, 그리고 벌칙 사유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1천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띄어쓰는 사람도 있는데 안 띄어써도 돼요. 그냥 다 붙여줘도 채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각각의 개수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빡빡하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출제자한테 일부러 빡빡하게 보이는 거예요. 빡빡하게 보이고 다 출제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거죠. 이거 양벌 규정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것보다 기본적인 이제 벌금형. 그래서 해당하는 사무직원이 위반행위, 즉 벌칙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사에게는 벌금형, 이 벌금형이라는 걸 주의에 있다라는 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주의에 면책 규정이 있다. 그래서 행정사법 목적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어설프게 내가 알고 있으면 안 넣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 어차피 넣을 거면 지금부터 외우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외워도 아마 꽤 뭐 이렇게 하지 오늘은 이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조금씩 어차피 넣을 거면 정확히 넣으시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안 외울 거면 안 넣는 게 나아.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거면 안 넣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조문을 아예 안 넣을 거면 아예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나아요. 그럼 공부 부담이 더 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어떻게 하든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담 없이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행정사법 넘어가면 이제 다음은 비송사건 절차법.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도 이제 기본 패턴을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당사자 문제였는데 당사자에 대한 다수 당사자의 문제였는데 다수 당사자의 목차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큰 목차 그다음에 중간 목차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답안 작성하시면 그래서 제가 30점 배점에 맞추어서 다 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를 또 적고 시간이 나오면 이 공간 남았잖아요. 이 공간에 다른 것들 적으면 되죠. 다수 당사자랑 연결된 것. 그러니까 당사자에 관련된 것 적으면 되겠죠. 뭐 당사자는 뭐 당검직 해가지고 그런 것들 적어도 되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과 그다음 비송 절차 능력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관련된 것들을 좀 내가 부수적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절차에 진행 관련된 것도 이 해당하는 파트를 좀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딱 적으신 다음에 공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적으면 되죠. 진행과 관련된 논점이 직권주의거든요. 그럼 직권주의 또 적으시고 되고 아니면 내가 더 알겠다. 그러면 비송 절차의 특징이 있잖아요. 직집비 기간 죄다 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는 비송사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어야 될 것들을 먼저 다 적고 해당하는 내용이 물어보는 게 어느의 논점인지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그 논점에 있는 페이지를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분명히 남거든요. 신목부에. 그 남으면 비송사건부터 조금씩 채우시고 근데 점수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고 다시 행정심판법도 혹시나 보론으로 추가적으로 아까 청구기간 했잖아요. 그 청구기간 보론을 적으면 되겠죠. 주 논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하시면 되고 뭐 하다못해 심판법의 목적을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셔도 되죠. 그런 것도 하시면 점수 다 이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법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 10분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진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